아버지, 거기 있는 술 마시지 마세요. 아니,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딸네 집 가서 식사하고 있는 김성우에게 전화한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실함과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박성우는 30년 소방관 경험이 만들어낸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유난히 자주 걸려온 딸의 전화, 과도한 상차림, 그리고 유난히 쓴맛이 강한 술까지 딸과 사이는 숨죽이며 긴장한 채 김성우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이때까지 김성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소방관으로 평생 불길 속에서 남을 구해온 영웅이 정작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줄을 말이죠. 이 이야기는 사흘 전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성우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소방관 생활이 만든 습관이었죠.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은 현역 시절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시원한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에서 보내는 노년 생활보다 평온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6년, 처음엔 정적함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도 나쁘지 않았죠. 뒤편 100평 텃밭에서 직접 기른 배추와 무, 상추들이 그의 유일한 말동무였습니다. 성우는 고무 장화를 신고 텃밭 향했습니다. 아직 이슬이 맺힌 배추 잎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호미를 들고 잡초를 제거하던 중 멀리서 소방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30년간 그 소리를 들으며 달려나갔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또 어디서 불이 났나?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성우의 마음 한구석엔 항상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보아온 수많은 가족들의 절망적인 모습들, 단 몇 분의 부주의가 평생의 후회로 남는 순간들을 너무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거실 벽에 걸린 액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소방서 근무 시절의 표창장들,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족 사진들, 특히 아들 준호와 딸 선영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앞에서 오래 멈춰섰습니다. 준호는 지금 서울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었고 선영은 남편 도현과 함께 박성우 집 근처 양평읍 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집 근처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이는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준호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딸 내연은 학원도 잘 안 되고 남편도 사업이 시원찮아서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선영은 몇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전부였죠. 성우는 커피를 끓여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요즘 노인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보였습니다. 독거노인 고독사, 노인 학대, 보이스피싱 피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죠. 내가 나이 들면서 예민해진 건가? 혼잣말을 하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딸 선영이었습니다. 성우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선영아. 아빠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성우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어 기분이 좋아졌죠. 그럼 아빠가 뭔 문제라도 있겠냐? 그런데 너 목소리가 좋아 보이네. 그냥 아빠, 요즘 뭐 하세요? 뭐 하긴 텃밭이라고 TV 보고 그러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죠.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시간이야. 있지. 은퇴한 사람이 뭐가 바쁘겠냐? 그럼 토요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어?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후 딸이 집으로 초대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은 밖에서 만나거나 성우가 딸네 집 근처까지 나가는 게 전부였죠. 갑자기 얘 무슨 특별한 날이야?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아빠도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성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생각해 준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좋지 뭘 준비한다고? 아빠 좋아하는 갈비찜 하려고. 그리고 도현 씨 친구가 근처에서 횟집을 오픈해서 싱싱한 광어회도 준비할게요. 그리고 아빠 도현 씨가 청주 출장 갔다 오면서 건강에 좋은 인삼주도 사왔으니 사이랑 한잔 하시고. 이번엔 정말 놀랐습니다. 평소 건강 때문에 술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하던 딸이 오히려 술을 권하다니. 이야, 너 평소에 건강이 안 좋다고 술 끊으라고 했잖아. 아빠도 이제 70인데 가끔은 즐기셔야죠. 도현이가 좋은 술 하나 구해놨대요. 성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딸의 정성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토요일 저녁에 갈게. 네, 그럼 6시쯤 오세요. 아, 그리고 아빠. 딸의 목소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준호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조용히 만나요. 성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걸까요? 형제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예, 남동생도 부르면 좋잖아.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아빠랑만 시간 보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성우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았죠. 30년 소방관 생활이 만든 직감이 미세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그 불안감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 이런 초대는 드물지만 어쩌면 딸이 이제야 효도를 실천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생전 없는 초대에 혹시나 손주가 생겨서 할아버지 된 거 축하한다고 초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챙겨준다는데 의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기다려졌거든요. 마지막으로 침대 맞은편 탁자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가족이 최고야. 하지만 성우는 몰랐습니다. 그 사진 속 딸이 며칠 후 자신에게 어떤 일을 저지르려 하는지를, 그리고 평생 남을 구해온 영웅이 정작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줄을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딸과의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창 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손주 소식일까? 아니면 정말 딸이 철든 것일까? 텃밭에서 배추를 돌보다가도 작두 토요일 저녁이 생각났습니다. 갈비찜에 광어회라니 30년 전 딸이 어렸을 때 생일날 행복하게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소방관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웠지만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려고 무리해서라도 준비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선영이었죠. 어제 통화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또 전화라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선영아, 아빠 어제 말씀드린 토요일 저녁 약속 기억하시죠? 물론이지. 벌써 기대되는데 혹시 준호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성우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아들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질까요? 아니야. 말 안 했어. 그런데 그렇게 준호 얘기만 나오면 그러냐? 아니에요. 그냥 이번엔 정말 아빠랑만 시간 보내고 싶어서. 뭔가 숨기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성우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남매 사이에 뭔 갈등이라도 있나 싶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알겠다. 그런데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갑자기 전화도 자주 하고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별일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성우는 확실히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던 딸이 3달 전부터 전화를 종종 하더니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다니. 게다가 준호를 의식하는 듯한 말투도 그랬고, 수요일에도 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토요일에 오실 때 몇 시쯤 도착하실 것 같아요?
6시라고 했잖아. 혹시 조금 일찍 오시면 안 될까요? 5시 반쯤으로. 예. 급한 일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여유롭게 시간 보내고 싶어서. 이번엔 정말 이상했습니다. 평소 시간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던 딸이었거든요. 그리고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목요일 오후 성우는 양평은 내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딸네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뭔가 선물을 사가려고 했죠. 과일 가게에서 딸이 좋아하던 샤인머스켓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성우 씨, 돌아보니 예전 소방서 동료였던 박철수였습니다. 성우보다 2년 늦게 은퇴한 후배였죠. 철수야, 여기서 다 보내. 형님, 뭐 사러 나오셨어? 딸한테 갖다 줄 선물 좀. 선영이한테요? 요즘 딸한테 잘해주시나 봐. 성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아내가 그러는데 선영이가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면서? 집값 얘기를 자주 한다던데. 집값? 네, 우리 아내가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전원주택 같은 거 처분하기 어려운지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래요.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부동산 얘기를, 그것도 전원주택 처분 얘기를,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난주 우리 아내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아버지가 건강하신데 얘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지 성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이 자신 몰래 부동산 처분에 관심을 보이다니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문화에서 이런 변화는 종종 재정적 압박을 암시하곤 했죠. 며칠째 이어지는 딸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갑작스러운 전화들, 처음 있는 초대, 준호를 의식하는 말투, 그리고 이제 부동산 처분 얘기까지. 그날 밤 성우는 선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선영아, 나야? 아빠. 얀일로 아빠가 먼저 전화하셨어?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별거 아니고 혹시 요즘 어려운 일이라도 있냐? 어려운 일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뭔가 필요한 거라도 있으면 말해 달라는 얘기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죠. 아빠, 정말 아무 일 없어.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그럼 토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성우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30년 소방관 생활 동안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을 기른 그랬기에 이런 미묘한 변화들이 더욱 신경 쓰였죠. 금요일 저녁 성우는 내일 입고 갈 옷을 준비했습니다. 딸이 정성껏 준비한다니 자신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옷장에서 정장을 꺼내며 거울을 보니 언제부턴가 많이 늙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선영이었죠. 하루 걸러 하루 전화하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빠, 내일 5시 반에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 알았어. 그리고 아빠, 내일 오실 때 혹시 약 드시고 계신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약, 혈압약이나 당뇨 같은 거 혹시 모르니까. 성우는 이상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딸이 갑자기 약 얘기를 할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성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의 마음으로 토요일을 맞이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변화, 부동산 처분 얘기, 그리고 계속되는 이상한 전화들. 모든 게 우란일 수도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내가 나이 들어서 예민해진 건가? 성우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유대가 흔들리는 듯한 이 느낌이 더욱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성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딸이 며칠째 보이고 있는 이상한 행동들이 단순한 우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 저녁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따뜻한 가족의 정이 아니라는 것을. 토요일 오후 5시 성우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깔끔하게 다린 와이셔츠, 그리고 딸이 몇 년 전 선물해준 넥타이까지. 거울을 보니 제법 단정해 보였죠. 손에는 어제 사온 샤인 머스켓 한 박스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딸네 집까지는 차로 약 20분 거리였습니다. 성우는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고 딸 선영이는 양평읍 내에 살고 있었거든요. 걸어가기엔 애매한 거리라 택시를 불렀죠. 택시 안에서도 성우는 계속 마음이 설렜습니다. 딸이 직접 준비한 음식을 먹는 게 언제 적이었을까요? 결혼 초기에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벌써 15년 전 일이었죠. 택시 안에서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 계셨다면 분명 이런 날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선영이가 철이 들었나 바라며 웃으셨을 테죠.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곧 따뜻한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양평읍 내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것은 5시 25분이었습니다. 딸이 5시 반에 오라고 했으니 딱 맞는 시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는 동안 성우는 왠지 모르게 긴장됐습니다. 30년 소방관 생활 동안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었지만 지금처럼 심장이 두근거린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죠. 마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문이 열리자 선영이가 맞아줬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고 밝은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화장으로도 가리지 못한 긴장감이었죠. 어머, 아빠, 정말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네요. 그래, 딸이 정성껏 준비한다니까 나도 좀 격식을 차려야지. 선영이가 성우의 뒤를 힐끔 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않았나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혼자 오셨죠?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혼자 올 텐데 애 확인하는 걸까요? 그럼 뭐 죽은 마누라라도 데려올 줄 알았냐? 성우가 농담으로 받아치자 선영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준호한테 얘기는 안 하셨죠? 또 준호 얘기였습니다. 애 이렇게 아들을 예식하는 걸까요? 내가 우리끼리만 만나자고 해서 선영의 표정이 살짝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뭔가 신호를 보내는 듯했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선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탁 위의 광경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마치 생일상이라도 차린 줄 알았습니다. 싱싱한 광어회가 큼직하게 썰려 접시에 가득 담겨 있었고 갈비찜은 윤기가 줄줄 흐르며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 옆에는 전복구이, 잡채, 각종 나물들까지 평소 딸네 집에서 본 것 중 가장 화려한 상차림이었죠. 그때 안방에서 사이 도현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말끔한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억지로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죠. 아버님 오셨어? 오늘 멋지시네요. 하, 그런가? 고맙네. 근데 이게 너무 과하잖아. 돈 많이 들었겠네. 근데 혹시 오늘 무슨 날인가? 선영이 부엌에서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아빠, 평소에 아버님한테 잘못한 게 많은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아빠 베란다에 가보세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화초들을 제가 키우고 있어. 화초를 내가 요즘 취미로 시작했어. 아빠가 키우시던 선인장하고 똑같은 걸로 샀어. 선영이 베란다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현과 잠깐 눈빛을 교환했죠.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성우가 베란다로 향하는 동안 선영이 도현에게 작은 고개짓을 했습니다. 도현이 재빨리 부엌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죠. 마치 뭔가 준비할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베란다에는 정말로 여러 화초들이 놀아 있었습니다. 선인장 다육식물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성우가 화초들을 구경하는 동안 부엌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준비하는 소리였는데 이상하게 급박해 보였죠. 한국의 가정에서 화초는 평화로운 취미를 상징하지만 이 순간 그조차도 의심스러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거 정말 잘 키웠네. 언제부터 했어? 한두 달 정도 됐어. 아빠 생각하면서 키우고 있어. 선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성우가 베란다에서 돌아올 때 도현이 재빨리 부엌에서 나와 자리에 앉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선영이 아버지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의자를 빼주면서도 계속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죠. 마치 기분이 어떤지 확인하려는 듯 아빠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정말 아빠 모시는 날이니까. 성우가 자리에 앉자 선영이 재빨리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잔에 술을 따르기 시작했죠. 투명한 액체가 잔에 부어지는 모습을 보며 성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인삼주라면 황갈색을 띄어야 하는데 이 술은 너무 맑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가루 같은 게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잔에 가까이 갔을 때 평소 인삼주와는 다른 냄새가 났죠. 이 술 좀 이상하네. 인삼주에 가루 같은 게 떠다니는 것 같아. 선영이 잠깐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프리미엄 인삼주라서 정제 과정을 특별히 거쳐서 맑아요. 그래서 인삼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인삼가루가 보이는 거예요. 성우는 의심스러웠지만 딸이 정성껏 준비한 것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소방관 경험이 만든 본능이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죠. 자, 아버님, 건배하시죠? 도현이 자신의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현의 잔에는 술이 아니라 물이 들어 있었거든요. 잔에는 얘 물인가? 아, 저는 운전해야 해서. 나중에 아버님 댁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성우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딸과 사이가 모두 술을 마시지 않는다니 그럼 자신 혼자만 마시라는 얘기인가요? 선영이 너도 안 마셔? 네네, 아빠. 저희 요즘 아기 생각이 있어서 임신 준비 중이에요. 성우의 시선이 자신의 술잔으로 향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장 가득 차 있었는데 왠지 마시기가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딸이 정성껏 준비한 것을 거부할 수는 없었죠. 그럼 나 혼자만 마시라는 거네. 아빠께서 주인공이시잖아요. 오늘은 아빠만을 위한 날이에요. 선영의 말에는 묘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마치 꼭 마셔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 같았죠. 성우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딸과 사이가 그의 모든 동작을 주시했습니다. 마치 그가 정말로 술을 마실 것인지 확인하려는 듯. 그런데 성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술잔 속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위험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평생 믿고 사랑했던 딸이 자신에게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 하는지를. 성우가 술잔을 입에 댔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이상한 맛이 혀끝에 퍼졌죠. 인삼주 특유의 달콤 쌉싸름한 맛이 아니라 묘하게 쓰고 화학적인 뒷맛이 났습니다. 마치 약품을 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 술 맛이 좀 특이하네. 성우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딸과 사이가 긴장한 듯 서로 시선을 교환했죠. 아, 그래요? 프리미엄이라 그런가 봐.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어. 선영이 재빨리 아버지의 잔에 안주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광어 드셔보세요. 정말 싱싱해요. 성우는 광어회를 집어 먹었습니다.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죠. 하지만 입안의 이상한 뒷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조금 나아졌죠. 도현이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와 식탁에 놓았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김치였는데 평소 성우가 좋아하는 묵은지였죠. 아버님이 묵은지 드셔보세요. 장인어른 입맛에 맞을 거예요. 오, 묵은지네. 고맙다. 성우가 묵은지를 한 점 집어 먹으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딸과 사이가 자신의 취향을 기억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거든요. 아빠 술 한 잔 더 하세요.
오늘은 정말 아빠의 날이에요. 선영이 아버지의 빈잔에 다시 술을 따랐습니다. 이번에도 투명한 액체가 가득 차올랐죠. 성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딸의 정성을 생각해 두 번째 잔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시자 이상한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마르는 느낌이었죠. 평소 술을 마실 때와는 확실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물 좀 줄래?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선영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가져오는 동안 성우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 봤죠.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고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 성우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변화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아버님 기분은 어떠세요? 술이 좀 돌기 시작하시나요? 글쎄 평소보다 빨리 취하는 것 같네. 실제로 성우는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 한 병도 끄덕 없던 그랬는데 고작 두 잔 마시고 이렇게 어지러울 리가 없었거든요. 선영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성우가 물을 마시는 동안 딸과 사이가 좀 떨어진 부엌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죠. 목소리는 작았지만 성우의 예민해진 청각에는 들렸습니다. 언제쯤 될까? 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세 잔 정도는 먹어야 해. 선영의 대답이었죠. 성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기다린다고? 뭘 기다리는 거지? 30년 소방관 생활이 만든 직감이 이제는 확실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디저트 언제 내올지 얘기하는 거예요. 선영이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하다. 몸이 좀 성우가 중얼거리자 딸과 사이의 표정이 더욱 긴장됐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처럼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죠. 딸과 사이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흐릿해지는 시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준호였죠. 손이 떨렸지만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혀가 굳어가는 것 같았죠.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선영이 집에서 같이 술이랑 저녁 먹고 있어. 아버지, 거기 있는 술 마시지 마세요. 아니,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준호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성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죠. 딸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성우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머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지금 가고 있어. 경찰도 같이 오고 있고. 절대 더 드시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급한 발걸음 소리와 자동차 소음이 들렸습니다. 딸과 사이는 이제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아빠, 그 전화 끊으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딸의 모습이 아니었죠. 이러는 거야? 성우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준호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10분 후에 도착해요. 그때까지 버티세요. 성우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소방관 생활이 만든 강인함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죠. 하지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이가 서로 급하게 뭔가 상의하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들도 예상보다 일이 틀어진 것을 알고 있었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도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의자에 붙잡고 간신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화마와 싸운 소방관의 의지력으로 버텨내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꽉 쥔 채 아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려 했었죠. 30년 소방관 생활이 만든 강철 같은 의지력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절대 더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 절대 끊지 마세요. 준호의 절박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응, 듣고 있다. 성우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혀가 굳어가는 것 같았지만 정신만은 또렷이 유지하려 했죠. 선영과 도현이 서로 급하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틀어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계획에는 없던 변수였습니다. 아빠 그 전화 끊으세요. 준호가 얘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어. 선영이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소리에 당황함이 엿보였죠. 성우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선영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딸이 아니었죠. 차가우면서도 초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영아, 너희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성우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영의 연기는 이미 한계에 달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그때 전화기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사이가 졸피뎀을 구입했어. 수면제예요. 술에 타면 위험해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생명보험도 여러 건 가입되어 있어. 보험 수익자는 전부 선영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죠. 성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흐릿했던 의식이 순간적으로 또렷해졌습니다. 30년간 화재 현장에서 생사를 가르던 그 예리함이 되살아났죠. 졸피뎀. 성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냐? 도현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죠. 아버님 오해예요. 그건 오해라고. 성우가 테이블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분노가 그를 지탱해 주고 있었죠. 수면제를 술에 타서 나를 죽이려 한 게 오해냐? 선영과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도현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끝인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음식 잘 드시아가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럼 뭐야? 성우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30년 소방관 시절의 우렁찬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거실을 가득 채웠죠. 너희가 내 딸이 나를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거든요. 아빠 뭔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라고 성우가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병을 놓치지 않았죠. 그럼 너희가 마셔봐라. 순간 선영과 도현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이 술을 너희가 마셔봐라. 아무것도 안 탔다면 마실 수 있겠지? 성우가 병을 들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아버님 저희는 마셔. 성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소방관 시절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났죠. 내 딸이 아무 이상도 없는 건강에 좋다던 술을 얘 못 마셔? 이 술을 마시면 내가 오해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마. 도현이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진정. 성우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진정하라고 선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눈물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죠. 아빠 저희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미쳤다고.
성우가 술병을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마셔봐라. 아빠 제발은 무슨 성우가 식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접시들이 덜컹거렸죠. 나한테 먹인 술을 얘 못 마셔? 그때 전화기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5분 후에 도착해요. 선영과 도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죠.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도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빚이 너무 많아서 빚성우가 되물었습니다. 빚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다고 평생을 뒷바라지하면서 키웠는데 뭐가 어째 돈 때문에 이 애비를 죽이려 했다고. 그래, 얼마인데 얼마길래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 4억이에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 사업이라고 성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사업 때문에 사람 목숨을 그것도 내 애비 목숨을 그는 것일 구석에 서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김성우는 여기 양평으로 오기 전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팔지 않고 이사왔다가 요즘 매매를 하려고 부동산의 등기를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과 딸은 그 집이 자가인 줄도 몰랐고 월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 부동산 등기부 등 보니 선영과 도현이 놀란 표정으로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숨긴 게 있어. 성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 집값만 15억이야.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주식에 예금에 다 합치면 25억은 될 거야. 도현이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달은 거죠. 아버님, 그럼 뭐야? 성우가 술병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다 너희 걸었을 텐데. 선영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성우가 딸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이 술 마셔봐라. 아빠 마시지 못하겠으면 인정해. 성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딸이 아비를 죽이려 했다고 인정해.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는 소리였죠. 선영과 도현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성우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예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지만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성우는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해시태그 6장 1차 메인 반전 전화 경고.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영과 도현의 얼굴은 이미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죠.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성우는 의자에 몸을 맡긴 채 흐려지는 예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소방관 생활이 만든 강인함이 아직 그를 지탱하고 있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준호의 목소리만이 그에게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보다 후에 도착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준호의 발걸음 소리가 급해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뛰어오르는 소리까지 들렸죠. 선영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아빠 정말 몰랐어.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줄 몰랐다고. 성우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선영의 진짜 모습이 보였죠. 더 이상 자신이 알던 딸이 아니었습니다. 몰랐다고. 변명하냐? 그럼 재산이 있는 줄 알았으면 안 죽였을 거고 없었으면 그대로 죽였을 거란 말이니. 성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25억이든 25만 원이든 상관없어. 선영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아비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도현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거든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쳤었습니다. 미쳤다고. 닥쳐. 이 괴물들아. 성우가 절규에 가깝게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노도 화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탈함과 허망함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정신이 멀쩡했어. 그래서 더 끔찍한 거야.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준호가 경찰 2명과 함께 뛰어들어왔죠. 숨이 차서 헐떡이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성우에게 달려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병원 가야 해요. 하지만 성우는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약에 취한 상태였지만 아직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경찰 중 한 명이 선영과 도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독살 시도 사건이라고 들었는데요. 선영이 벌떡 일어나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희가 애 아버지를 오해. 경찰이 식탁 위에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술은 뭡니까? 그건 그냥 인삼주예요.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술병을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압수하겠습니다. 다른 경찰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아드님이시죠?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준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누나 행동이 이상해서 준호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도현이가 졸피뎀을 대량 구입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 여러 건이 수익자를 모두 누나 이름으로 바꾼 증거도 있고 경찰이 서류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기도 분명하고 물증도 있네요. 선영이 갑자기 무너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성우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관님, 잠시만. 경찰이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 술 제가 2잔 마셨어요. 2잔이나요? 지금 몸 상태는 어떠세요? 어지럽고 힘이 없어. 하지만 아직은 정신이 있어. 경찰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구급차가 오고 있어.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우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선영아,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성우의 목소리가 흐느끼면서 떨렸습니다. 그런데 넌네? 선영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이게 미안하다고 설명이 되는 상황이니 성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건 변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올라왔죠. 환자분이 어디 계세요? 준호가 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약이요. 독성 물질을 섭취하신 것 같아요. 구급대원이 성우의 맥박을 재고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예식은 있으시네요.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겠어. 성우가 들것에 누우면서 마지막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선영이 절규하며 아버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제지했습니다. 아빠 하지만 성우는 더 이상 딸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들것에 누워 있을 뿐이었죠.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 거실에는 정적이 남았습니다. 경찰이 선영과 도현에게 수갑을 채웠죠. 독살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선영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알았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리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성우의 주름진 얼굴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각종 검사를 진행하는 소리가 들렸죠. 링거 바늘이 팔에 꽂힌 채로 누워있는 성우의 모습은 평소의 건장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준호가 병상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거친 손을 양손으로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얼굴에는 안도감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죠. 몇 시간 전만 해도 평범한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관심, 매일같이 걸려오던 전화들, 그리고 오늘의 과도한 대접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30년 소방관 생활 동안 수많은 위험 상황을 경험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만큼 아픈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와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성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약기운이 조금씩 빠지면서 의식이 또렷해지고 있었죠. 입안이 쓰고 속이 미식거렸지만 정신만은 맑았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중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죠. 의사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각종 수치들이 적혀 있었지만 준호에게는 암호 같았죠. 졸피뎀 성분이 상당량 검출됐습니다. 일반적인 복용량이 5배 정도 되는 수치예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누나가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다행히 환자분께서 많이 드시지 않으셨고 평소 건강 상태가 좋으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세를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성우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어지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간 단련된 체력이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것 같았죠. 하루 정도 입원 관찰하시면서 체내 독성 물질을 완전히 배출시켜야 합니다. 내일 오후쯤에는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진 거죠. 선영이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병원은 여전히 분주했죠. 어디선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로 들렸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저런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러 달려갔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구조받는 입장이 된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신속하게 작동하는 게 다행스러웠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준호아, 너는 어떻게 알았냐? 성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궁금증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기며 앉았습니다. 말하기 힘든 표정이었죠.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 한 달 전부터 누나가 갑자기 아버지 건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엔 철든 줄 알았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웠어. 준호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던 누나가 갑자기 매주 안부 전화를 하고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고 심지어 복용하는 약까지 확인하려 했었죠.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처음엔 그냥 확인차 했는데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도현이가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며 졸피뎀을 소량씩 구입하고 있었어요. 한 곳에서 많이 사면 의심받을까 봐 나눠서 산 거죠. 성우의 주먹이 입술 앞에서 불끈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 명의로 생명보험을 여러 건 가입했어요. 수익자는 모두 누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총액이 얼마나 되는데? 4억 2천만 원이에요. 성우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작 사업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노렸다니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돈의 몇 배를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죠. 경찰 배지가 보였습니다. 김성우 어르신이시죠? 양평서 강력계 이동욱 형사입니다. 형사는 수첩과 볼펜을 꺼내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 상태가 괜찮으시면 간단히 진술받고 싶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왔죠. 딸과 사이가 저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형사가 수첩에 뭔가 적으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예심하셨나요? 성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상한 술맛, 딸과 사이의 부자연스러운 행동, 그리고 준호의 다급한 전화까지. 형사는 중간중간 세부 사항을 물어가며 꼼꼼히 기록했죠. 현재 두 용의자는 구속 상태입니다. 내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고, 형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살인 미수죄와 보험사기 등이 적용되면 7년에서 15년 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미수에 그친 점과 초범인 점은 참작될 수 있어. 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인 게 있어. 뭔가요? 어르신께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계시더구나. 부동산만 15억, 금융자산까지 합치면 25억 정도. 준호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이걸 알았다면 굳이 사업보험금을 노릴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성우가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숨겨놨죠. 자식들이 싸울까 봐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때문에 더 큰 비극이 벌어진 셈이네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거든요. 형사가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주세요. 그럼 푹 쉬세요. 형사가 나간 후 부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간간히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의료 장비 소음이 들렸죠. 아버지, 정말 25억이나 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평생을 모았어. 결정적인 건 엄마와 함께 시작한 용산의 집이 30년을 살았더니 많이 올랐더구나. 애 말씀 안 하셨어? 성우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실망이 담겨 있었죠. 말하면 뭐해? 어차피 너희들 것인데.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치는 목소리였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 호송 차량에서 잠시 면회를 요청한 것 같았죠. 간호사가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면회 요청이 왔는데 받으시겠어? 성우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봐, 돌려보내. 아버지 제발로. 한 번만 봐주세요. 복도에서 선영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죠. 돌려보내라고 해. 선영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성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그래도 한 번은 만나보시겠어? 아니, 듣고 싶은 말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절대 없다. 성우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남아 있었죠. 아비를 죽이려 한 놈한테 무슨 얘기를 들을 거며 무슨 용서를 하겠니? 준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내일 퇴원이 되면 바로 변호사를 만날 거야. 유언장을 새로 써야겠어. 유언장? 아버지 아직 정정하신데 무슨 유언장이세요? 아니야. 이번에 내가 확실히 느꼈어. 확실하게 해야 할 건 해야 한다는 걸 선영이는 완전히 배제하고 상속 결격 사유도 명시해서 성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았죠. 밤이 깊어갔지만 성우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난 40년간 키워온 딸에 대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고통스러울 뿐이었습니다. 3주 후 양평지방법원 제1재판정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방청석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가득 찼죠. 70대 전직 소방관과 그의 딸이라는 설정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적이었거든요. 성우는 준호의 부축을 받으며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3주간의 회복 기간 동안 몸은 많이 좋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죠. 깔끔하게 달인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엿보였습니다. 40년간 키워온 딸과 법정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피고석에 앉은 선영은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3주간의 구치소 생활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한때 단정했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기 시작했죠. 하지만 성우는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웅성거리던 방청석이 조용해졌죠. 피고인 김선영, 이도현에 대한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사건을 개정합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투여하러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죠.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고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성우가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증언하기 시작했죠. 딸이 갑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 성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술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인삼주와는 완전히 달랐어. 쓰고 화학적이었죠. 그때 아드님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절대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면제가 들어있다고 했어. 방청석에서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딸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죠. 선영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쳤었어.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지만 선영은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성우가 천천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3주 만에 처음 마주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란민도 용서도 없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넌 아직도 뭐를 잘못했는지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어. 돈이 있었으면 안 죽였을 거라고. 이제라도 너의 본성을 알게 돼 다행이다. 성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25억이든 25만 원이든 상관없어. 내가 아비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 선영이 주저앉으며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더 이상 딸을 보지 않았죠. 변호사가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초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들며 선처를 구했죠. 하지만 검사는 계획적 범행이었고 혈육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도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항식적으로 들렸죠. 선영이 마지막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죠. 아빠, 저는 정말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우가 완전히 예면하고 있었거든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선영에게 징역 5년, 피고인 이도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선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끝까지 딸을 보지 않았죠. 법정을 나서는 성우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딸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성우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용서는 없습니다. 이미 내 딸이 아니에요. 그날 밤 성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선영에 대한 모든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었죠. 평생을 모은 25억의 재산 중 절반은 준호에게 그리고 절반은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후회할 게 없어. 이미 끝난 일이에요. 성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죠. 그런데 성우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그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6개월 후 양평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맑고 시원했습니다. 성우는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텃밭 향했습니다. 30년 소방관 시절의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죠. 텃밭에서 자란 배추와 물을 바라보며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성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는 새로운 일상을 찾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양평 독거노인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화재 안전 교육을 해주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죠. 성우 씨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어. 80대 어르신이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셨을 때 성우는 진짜 보람을 느꼈습니다. 평생 남을 구해온 소방관으로서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거든요. 한국의 지역사회봉사 문화가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성우가 12억 5천만 원을 기부한 독거노인 지원재단은 지역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양평 군수가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고 지역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죠. 하지만 성우는 조용히 봉사활동만 계속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매주 한 번씩 얼굴을 보러 왔거든요. 아버지가 혼자 지내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봉사 활동 어떠셨어? 좋았어. 할머니들이 내가 가져다 준 김치를 무척 좋아하시더라. 성우는 요즘 텃밭에서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가서 복지센터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내가 했던 일을 이제 자신이 하고 있는 셈이었죠.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깊은 상처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나도 몰랐어. 남을 도우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 줄은. 성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누나 생각은 안 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거든요. 성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짓말하자면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는 연민이 앞섰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혹시 만나도 아니야. 그들도 자기 길을 가야지.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치유해 준 것 같았죠.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평소방서 직원들이 찾아온 것이었죠. 성우가 기부한 장비 덕분에 구조 활동이 훨씬 수월해졌다며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성우 대선배님 덕분입니다. 새로운 구조 장비로 지난주에도 인명을 구조했어요. 젊은 소방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성우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돈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소방관들이 돌아간 후 부자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 저녁에 고요함이 집안을 감쌌죠. 아버지,
정말 후회 없으세요? 후회할 게 뭐가 있겠냐? 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 성우의 얼굴에는 진짜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아,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아버지 자랑스러워.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돌아가신 아내가 나타났죠. 여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 성우는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르신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는 날이었거든요. 성우 씨가 오셨네.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제 성우는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김장을 담그면서 어르신들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성우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때 불길보다 뜨거운 배신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성우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인사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니죠. 진짜 가족은 하련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남을 위해 쓸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우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30년 소방관으로 살아온 영웅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봉사활동 시작해야겠어.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네요. 성우의 이야기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많은 분들이 삶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불길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우가 보여준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